안녕하세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평양동무입니다. 북한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소문이 무성한 요즘 또 다른 주목받는 인물이 있죠. 바로 김정은의 과거 연인이었다가 현재는 김여정의 자리를 위협하며 권력을 장악해가는 현송월인데요. 오늘은 현송월의 경호원 출신으로 탈북한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 그녀의 곁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며 현송월의 가장 은밀한 순간들을 목격하고 그녀의 양면성을 낱낱이 폭로해 주셨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께 반드시 진실을 전하고 싶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잠깐 구독, 좋아요로 사연의 주인공을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28살이고 얼마 전까지 북한 최고 위층의 경호를 담당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 부러운 눈빛을 보내지만 사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기였어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일들과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군부대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었죠. 그날은 유독 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고위 간부의 새 경호원을 선발한다는 소식이 돌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와는 무관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관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박성철 동무, 좋은 기회가 생겼소. 동무를 추천하려 하는데 어떻소?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최고위층의 최측근을 모시게 된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거든요. 며칠 뒤 저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당성과 충성심을 검증받았고 업무 중 보고 들은 것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겠다는 서약서도 썼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종 선발되었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 믿었고 고달픈 삶도 끝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경호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이건 큰일이다 싶어 섬찟했죠. 제 경호 담당은 바로 현송월이었습니다. 특이했던 건 그녀가 기혼자로 알려져 있는데도 혼자 거주하는 집으로 배치됐다는 건이었습니다. 좀 의아했지만 부부 관계가 좋지 않나 보다 하고 넘겼죠. 어차피 묻지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현송월의 독채 아파트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긴장감과 손에 흐르던 식은땀, 그 압도적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경호원이군요. 그녀의 음성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는 대조적으로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네,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공손히 인사드리자 현송월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제법 너그러워 보였고 직원들도 편안히 대하는 듯 했거든요. 생각보다 무섭지 않네.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현송월의 일정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영광스럽기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저도 TV에서만 보던 그녀의 모습과 실제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 놀랐는데요. 알면 알수록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을 만큼 가증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현송월의 경호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군부대 방문이 있었습니다. 현송월은 장성들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대가 이토록 강한 것은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장성들은 그녀의 말에 감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교활한 빛을 봤어요. 마치 모든 것이 계산된 듯한 일종의 연기 같은 느낌이랄까요. 직감적으로 저 사람 정말 가식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찜찜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나를 잘 대해줬으니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상한 생각을 하나보다 하고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현송월의 방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가 쫑긋 섰어요. TV 소리였는데 우리 조선중앙 TV가 아니었습니다. 남조선 말이 들렸어요. 남조선 드라마 소리였죠.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는 늘 남조선을 타락한 사회로 배워왔는데 현송월이 남조선 드라마를 보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드라마를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 몇 시간이나 이어지는 시청. 그때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인민들이 알고 있는 현송월과 실제 현송월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겉으로는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남조선에 대한 적개심을 내비치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있다니. 이런 이중성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현송월은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알고 있었죠.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와중에도 그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이중성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의 일이었어요. 박성철 동무,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실 거예요.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해주세요. 현송월의 목소리에는 여느 때처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하지만 이날은 자신감의 미묘한 설렘까지 묻어나는 특별한 말투였어요. 그리고 그가 왔습니다. 현송월은 그를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둘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현송월이 얼마나 김정은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콧소리 섞인 교태로 말하면서 김정은의 어깨를 살짝 치며 윙크를 날리자 김정은은 허허하며 너그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저래서 저토록 자신만만했구나 싶었는데. 방으로 들어간 그들은 놀랍게도 함께 남조선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조선 특유의 말투가 너무나 또렷해서 절대 착각할 리가 없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분명 남조선 영화였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남조선 영화 대사와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인민들은 드라마 하나 봤다고 처형당하는데 이들은 거리낌 없이 영화를 보며 즐기고 있었죠. 영화가 끝나고 현송월이 붉은색 병 하나를 들고 왔어요. 나중에 보니 그게 고급 와인이더라고요. 그들은 와인과 치즈를 먹으며 한껏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군님, 와인이 어떠신가요? 프랑스에서 특별히 가져온 거예요. 현송월이 말했어요. 김정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좋아. 송월 동무가 고르는 건 항상 최고야. 이런 안목이 내가 사랑한다니까. 보고만 있어도 속에서 화가 치밀었어요. 인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은 비싼 와인을 마시며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현송월은 틈만 나면 자기 아들 자랑을 했어요. 주말마다 만나러 간다는 그 아이를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더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그 아이가 김정은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구나. 김정은이 자리를 뜨자 현송월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런 뻔뻔한 이중성이 역겹게 느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다니. 그때부터 이 체제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송월의 두 얼굴은 더욱 분명해졌어요. 겉으로는 조국을 향한 충성심을 외치다가도 문만 닫히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특히 남한 문화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평소처럼 그녀의 방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남한 드라마 소리가 났는데 이젠 놀랍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어요. 현송월이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오빠, 나 정말 오빠를 좋아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애교 섞인 목소리였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에서 오빠, 자기야 같은 말은 사형감이거든요. 손가락질 당하면서 군중 투쟁 모임과 썩어빠진 문화 오염자의 길을 꺾어놔야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오빠 오빠 거리며 애교 연습을 하다가는 공개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데 드라마 인물의 말투나 제스처까지 흉내내곤 했습니다. 점점 정도가 심해지며 저렇게 애교를 부리다니. 그 뒤로 현송월을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됐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의 옷차림이었어요. 북한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옷들을 자주 입었죠. 한 번은 그녀가 입은 화려한 원피스가 눈에 띄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칭찬하는 척하고 잘 어울린다고 했더니 그녀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이거요? 서울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멋지지 않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울 유행이라니. 우리 인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이 사람은 서울 패션을 즐기고 있다니 불공평하다고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녀의 화장대를 보았을 때였어요. 북한 제품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남한 화장품, 특히 설화수 브랜드 뿐이었죠. 그녀는 그 화장품들을 보물처럼 아끼면서 사용했어요. 한 번은 설화수 크림을 바르며 중얼거리더군요. 아, 이 향 정말 최고야. 설화수를 쓰다 보니 다른 건 못 쓰겠네. 큰일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든 인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고급 화장품을 마음껏 쓰고 있었으니까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며 썩어빠진 괴뢰 문화라고 멸시하는 걸 우리의 지도자가 즐기고 있다니. 이건 위선이 아닌가 싶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현송월에게 물어봤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며 대놓고 물어볼 순 없어서 돌려 말했죠. 저 남조선 물건을 이렇게 쓰시는 게 장군님 보시면 좋지 않으실 것 같은데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잠시 놀란 것 같아 보였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철민 씨, 세상을 알아야 해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법이죠. 나는 그저 남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하고 있을 뿐. 장군님도 다 이해하세요. 하지만 밖으로는 알려지면 안 돼요. 우리끼리 알기로만 해요. 알겠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억울했어요. 연구라니요. 그냥 즐기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시간이 갈수록 현송월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아이돌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고, 한 번은 방 안에서 남한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 추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는 제 마음속에만 긴직해야 했어요.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죠. 현송월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현송월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중국 방문 일정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문화교류였지만 현송월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현송월은 일정을 마치자마자 호텔로 돌아와서 저를 포함한 측근 몇 명을 불렀어요. 오늘은 더욱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주세요. 특별한 곳을 다녀올 거예요. 그날 밤 우리가 간 곳은 베이징의 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송월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명품 매장들을 보며 흥분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는데 특히 에르메스 매장에 들어섰을 때는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했어요. 이거예요. 제가 찾던 바로 그 가방이에요. 에르메스가 역시 제일 예뻐. 현송월이 가리킨 건 악어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었습니다. 직원이 이건 버킨백인데 물량이 얼마 없어요. 잘 보셨네요 라고 하자 그녀는 아주 간드러지게 웃더군요. 직원이 말한 가격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돈으로 2,500만 원이라니. 우리 인민들이 평생 가도 모으지 못할 돈인데 현송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달러를 꺼냈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다니. 귀국 후 현송월의 행동 역시 가관이었습니다. 중국에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정은이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현송월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새 옷과 가방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장군님, 이건 파리에서 온 샤넬 재킷이에요. 그리고 이 가방은 에르메스의 최신 모델이죠. 마치 패션쇼라도 하듯 명품들을 보여주더군요. 놀랍게도 김정은은 그런 모습을 나무라기는커녕 즐기는 듯 했어요. 우리 송월이 정말 멋지구만. 더 필요한 건 없어. 돈이 더 필요하면 말해. 김정은의 말에 현송월은 환하게 웃었죠.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치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속이 메스꺼워 닭살이 돋았어요. 물론 현송월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죠. 어느 날 우연히 고위 간부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저 여자 정말 눈꼴 시려.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저렇게 사치를 부리다니. 한 간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다른 간부가 답했어요. 맞아. 하지만 장군님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지. 똑똑한 아들도 있고. 일단 눈치 보면서 기다리자고. 이 대화를 듣고 깨달았어요. 현송월에 대한 불만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란걸요. 심지어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그녀를 비난하는 소리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현송월이 이런 불만의 소리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녀의 권력을 생각하면 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현송월의 사치와 제멋대로인 생활이 계속되어 갈 무렵 저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김옥희라는 가정부가 있었어요. 45세의 평범한 아주 마른 여성이었고 오키 씨는 정말 순박하고 착한 분이었죠. 항상 웃는 얼굴로 일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민 동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시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우리 인민들을 위해 날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참 착한 분이시라는 생각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가 오키 아주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의 딸 이야기도 듣고 일찍 돌아가신 남편 얘기도 들으면서 점점 가까워졌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고요한 아침이었어요. 오키 씨는 조용히 현송월의 방을 청소하고 계셨고 저는 평소처럼 문 밖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작은 한숨소리에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어요. 오키 씨가 현송월의 화려한 화장대 앞에 홀로 서 계셨죠. 그녀의 거칠어진 손에는 루비가 반짝이는 고급스러운 목걸이가 들려 있었어요. 햇살에 반사된 보석들이 그녀의 슬픈 눈동자에 비치고 있었죠. 아이고, 이런 걸 한 번이라도 걸어보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오키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맴돌았어요. 그리고는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레 목걸이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죠. 우리 딸내미 시집 갈 때 이런 거 하나만 걸어줬어도 얼마나 예뻤을까? 아이고, 세상이 왜 이리도 불공평한지.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오키 씨의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저 한번 걸어보고 싶었던 목걸이,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소박한 꿈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벽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더 큰 비극은 다음 날 찾아왔어요. 아침부터 오키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대신 검은 제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죠. 어제 이 방에서 도둑질한 자가 있다. 이미 체포해 조사 중이다.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오키 씨의 그 순수했던 눈빛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이틀이 지나고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키 씨가 조사 도중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과도한 신문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감히 현송월 동지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마땅한 대가를 치른 거지. 보위부 요원의 무심한 말에 제 속이 쓰렸어요.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키 씨는 절대로 도둑질 같은 건 하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방구석에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늘 환하게 웃던 그 얼굴, 딸 이야기할 때마다 자랑스러워하던 그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얼마 후 보위부의 젊은 요원 최광진과 우연히 마주치게 됐어요. 철민동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더는 견딜 수가 없어. 그 여자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었어. 그저 한숨 한 번 쉬었을 뿐인데.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 주변을 살피고 또 살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나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어. 오키 씨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저 동경의 눈빛으로 잠시 바라봤을 뿐인데. 광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가 지키려는 게 대체 무엇인 거지?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세상일까? 한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도 되는 걸까?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생각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체제에 대한 의문과 불만, 변화를 향한 갈망. 모든 게 그 눈빛 속에 있었죠. 광진 동무.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광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뭔가는 변해야 해. 그날 이후 우리는 은밀히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체제의 모순과 우리 인민들의 고통. 이 모든 것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를 나눴죠. 매번 대화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언제 들킬까봐 두렵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 같아 죄책감 들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제 진심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나 봐요. 오키 씨의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중요한 전환점이 됐어요. 더는 눈 감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변화가 필요했고 그건 어쩌면 제가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그땐 몰랐지만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어요. 오키 씨의 죽음 이후 무언가 돌이키기에는 늦어버렸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자문했어요. 이게 정말 내 삶이 맞나? 내가 살아야 할 삶인가를 말이죠. 그 답을 찾기까진 시간이 걸렸죠. 광진과의 대화는 은밀히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철민아. 어느 날 광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넌 현송월이 왜 저렇게 사치를 부리는데도 김정은이 가만히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죠. 그냥 현송월을 좋아해서 아닐까? 광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 현송월의 아들 때문이야. 김정은의 아들을 낳았거든.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현송월의 아들 김용주, 그 애가 아주 특별하대. 반면에 다른 아들들은 멍청해서 결국 김정은이 현송월의 아들을 후계자에 올릴 거라고 믿고 있어. 광진의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그래서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구는 거야? 김정은도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거고. 광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곧 자기가 실권을 쥐게 될 거라 생각하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지. 김정은도 후계 문제 때문에 눈 감아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제야 알게 됐어요. 그녀의 사치와 오만함 뒤에 숨겨진 더 큰 야망을 깨달았어요. 이런 권력 다툼 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그저 희생양일 뿐이란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죠. 이 대화 이후 저희는 더욱 깊은 토론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이후의 권력투쟁과 그로 인한 혼란까지. 이야기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광진의 눈에 결심이 서린 듯 했어요.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저도 동의했죠. 우리가 뭔가 해야 해.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탈북.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위험한 선택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광진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아. 너무 위험해. 하지만 이대로 살 순 없잖아.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점차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중국에서 현송월의 물건을 받아오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긴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심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동생. 그들을 두고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더는 견딜 수 없었죠. 중국에서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미면 실종 처리가 되니까 가족들한테 피해가 덜 갈 거라 생각했어요. 수많은 시나리오를 써가며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중국으로 떠나는 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광진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죠. 준비됐어? 광진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 거야. 임무 수행하는 척하며 조심스레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두려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마침내 브로커와 접선에 성공했습니다. 귀걸이를 산다며 맡긴 달러를 건네주고 우리는 탈출의 순간을 맞이했죠. 태국을 향해 필사적 미친 듯이 달렸어요. 중국에서 라오스, 그리고 태국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매 발걸음마다 자유를 향한 전율이 온몸을 흔들었어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의 순간이었죠.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 바닥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지금은 북에 남은 가족들도 무사히 탈북해서 태국에서 대기 중이에요. 이제서야 새로운 삶을 맘 편히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죄책감과 가족들 걱정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고 나서 제대로 못 잤거든요. 지금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현송월의 사치와 권력 야망 북한 고위층의 실상이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오늘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키 씨 같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해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족들이 오면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믿기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경험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언젠가는 북한의 인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제 자유로운 이 땅에서 제가 꿈꾸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사랑하는 이들도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자분의 가족들이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오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에서 느낀 회의감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으로 치유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전합니다. 오늘도 용기 내어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내일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